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 있는 아주 작고 평화로운 마을 브렘바테 디 소프라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의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11월은 해가 정말 빨리 진다고 해요. 영하에 가깝게 뚝 떨어지는 습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시기죠. 그날 저녁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마을의 거리는 차가운 겨울바람 탓에 유난히 인적이 드물고 고요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는 리듬 체조를 너무나 사랑했던 13살의 소녀 야라 감비라시오가 살고 있었어요. 야라는 평소에 정말 성실하고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그 주 주말에는 야라가 손꼽아 기다리던 체조 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던 스테레오 기기를 체육관에 미리 가져다 놓으려고 잠시 집을 나섰던 거죠. 그날 야라는 가장 좋아하던 반짝이가 달린 보라색 체조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 위에 추위를 막아줄 검은색 재킷을 덧입은 상태였습니다. 스테레오를 무사히 가져다 둔 야라는 저녁 6시 40분쯤 체육관 문을 나섰죠. 같이 연습하던 체육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했어요. 내일 봐요. 그 짧고 가벼운 인사가 야라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그 순간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체육관에서 야라의 집까지는 고작 700m 거리였어요. 10분 정도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길이었죠. 무엇보다 야라가 매일 오가면서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골목이었고요. 하지만 저녁 7시가 넘어가도록 야라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10대라면 길에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있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영화를 밑도는 그 축축하고 차가운 겨울밤에 평소에는 칼같이 귀가하던 13살의 소녀가 밖에서 마냥 시간을 보낼 이유는 전혀 없었죠. 부모님은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에 서둘러서 야라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음이 울리기를 바랬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싸늘한 전원 꺼짐 안내음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전원을 꺼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1분, 2분 흐를수록 부모님의 가슴속 불안감은 점차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결국 가족들은 다급하게 이탈리아 국가경찰인 카라비니에리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경찰은 즉각 야라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통신 기록에 남은 아주 작은 단서라도 빨리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수사관들은 결정적인 시간의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저녁 6시 44분, 야라가 체육관을 나선 지 불과 4분 뒤 통신망에 야라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끝으로 기계의 통신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 4분, 13살 소녀의 흔적이 그 어둡고 차가운 거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날 밤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경찰이 손전등을 들고 쏟아져 나왔어요. 매서운 추위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골목과 공터를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차가운 겨울밤의 짙은 어둠 속에서 야라가 남긴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700m라는 너무나 짧은 거리, 그 평범한 길 위에서 소녀는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어요. 단서 하나 없이 시간만 흐르니까 온 마을은 물론이고 수사팀까지 깊은 절망에 빠졌죠. 그렇게 수사가 꽉 막힌 미궁으로 빠져들던 그때 경찰의 감청망에 아주 수상한 대화 하나가 포착됩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건 모하메드 피클이라는 이름의 모로코 출신 청년이었어요. 경찰이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의 통화 내용을 은밀하게 엿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통역사가 피크리의 아랍어 통화를 번역해온 단 한마디가 수사팀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알라요,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드디어 잡았다 싶었겠죠. 때마침 피크리가 모로코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도망친다고 확신하고 해상에서 그를 긴급 체포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이탈리아 언론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인이 우리 마을의 순수한 소녀를 해쳤다며 마치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도 난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낸 거죠.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분노는 그야말로 폭발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뜨거웠던 분노는 아주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번역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다른 아랍어 전문가들이 다시 그 통화 녹음본을 들어봤더니 피크리가 했던 실제 말은 전혀 달랐어요. 알라요. 그녀가 제발 전화를 받게 해주소서. 단순히 누군가와 연락이 닿길 바라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수사팀의 조급함과 어처구니 없는 오역이 만든 끔찍한 해프닝이었죠. 결국 피크리는 무죄로 풀려났고 수사는 다시 캄캄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도 모른 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버렸어요. 11월에 사라진 야라를 찾지 못한 채 마을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고 결국 해가 바뀌어버렸죠.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이 겪었을 피말리는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요. 야라의 방은 외출하던 그날 그대로 남겨져 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경찰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야라를 본 것 같다 라는 실체 없는 거짓 제보들이 쏟아졌어요. 수사관들은 그 헛소문들을 쫓아다니느라 완전히 지쳐가고 있었고요. 단서 하나 없이 그렇게 차디찬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2011년 2월 26일, 야라가 사라진 지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브렘바테디 소프라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키뇰로 디졸로라는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거칠고 황량한 자풀지대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그 공터에서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는데요. 조종을 잃은 비행기가 무성한 숲을 더미 속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비행기를 줍기 위해서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잡초를 헤치면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사각사각 겨울의 마른 풀을 밟으면서 한 걸음씩 들어가던 그 순간 남자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온 나라가 애타게 찾던 야라를 우연히 마주하게 된 거예요. 발견 당시의 현장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참혹했어요. 그 길고 매서웠던 3달의 겨울 동안 영하의 날씨와 눈, 비를 고스란히 맞았으니까요.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서 사실상 맨눈으로는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시신 위로 차가운 겨울 햇살에 반사되어 유난히 반짝이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바로 야라가 실종 당일 기분 좋게 입고 나갔던 그 보라색 체조복의 반짝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야라가 평소에 듣던 아이팟과 집 열쇠 같은 작은 소지품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 차가운 들판 한가운데서 소녀는 10km나 떨어진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열쇠를 꼭 쥐고 싶었을까요? 야라는 마침내 3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어진 부검 결과는 수사팀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를 죽인 건 칼날이 아니었거든요. 부검 결과 야라의 몸에서는 6개가 넘는 자상과 둔기에 강하게 부딪힌 머리 상처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상처들 중 그 어떤 것도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 숨을 거둘 만큼 치명적인 상처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죠. 범인은 어린 소녀를 칼로 찌르고 때린 뒤 영하의 차가운 자풀밭에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친 거예요. 야라의 진짜 사인은 바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칼에 찔려서 죽은 게 아니라 지독한 추위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얼어 죽어갔다는 사실.
이건 훗날 법원 재판에서도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의 악랄함을 아주 강하게 꼬집었죠. 상처 하나하나는 치명적이지 않았으나 어린 피해자를 한겨울 차가운 들판에 홀로 피 흘리게 방치한 것. 그 자체가 극도의 잔혹성을 띤 살인이다. 그 캄캄하고 꽁꽁 얼어붙은 들판 한가운데서 13살의 야라가 홀로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는 정말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기적처럼 남은 단서가 딱 하나 있었어요. 시신이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혹독한 눈가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사팀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란 기대는 사실상 반쯤 접어든 상태였죠. 근데 야라가 입고 있던 속옷과 레깅스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낯선 남자의 DNA 흔적이 미세하게 발견된 거예요. 눈에 띄는 성폭행의 물리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유전자가 발견된 그 은밀한 위치 자체가 범인의 비정상적인 의도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죠. 수사팀은 이 이름 없는 유전자에 이뇨토1, 즉 미상 1이라는 암호명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 이뇨토1이 도대체 누구인지 찾아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탈리아 경찰은 전례가 없는 아주 거대한 작전을 펼치게 돼요.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DNA 검사를 시작한 거예요.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동네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과학수사의 자존심이 걸린 과제라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브렘바테 디 소프라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경찰서 앞에 길게 줄을 섰죠.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입안의 점막을 긁어내는 면봉을 기꺼이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 모인 DNA 샘플만 무려 22,000개가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범죄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근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수사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의 은밀한 사생활과 가문의 치부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까발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평생을 속여온 불륜 사실이 들통나거나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유전자가 다르다는 출생의 비밀들이 줄줄이 터져 나온 거예요. 순박하고 평화롭던 이웃 마을은 순식간에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온갖 소문이 끊이지 않는 쑥대밭이 돼버렸죠.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드디어 수사팀은 수만 개의 샘플 중에 이뇨토1과 유전적으로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담미아노 게리노리라는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었죠. 범인의 가족, 그러니까 친척 관계였을 뿐이었어요. 수사팀은 이 꼬투리를 쥐고 그 복잡하게 얽힌 게리노리 가문 사람들의 족보를 완전히 거꾸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촌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집요한 추적 끝에 수사관들은 마침내 이뇨토1의 아버지를 찾아내고 말아요. 범인의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은 주세페 게리노리라는 이름의 전직 버스 기사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주세페라는 남자는 야라가 실종되기 11년 전인 1999년에 이미 사망한 인물이었어요. 야라가 사라지기도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난 죽은 자가 범인의 아버지라니. 경찰은 이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100%로 확정짓기 위해서 아주 기괴하고도 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주세페의 관을 땅 위로 파헤치기까지 하죠. 11년이 지나 흙으로 돌아가던 죽은 자의 뼈 조각과 치아에서 억지로 유전자를 뽑아내 다시 한번 대조 작업을 거친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죽은 주세페가 이뇨토1의 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막힌 미스터리가 하나 더 생겨요. 주세페가 살아생전 낳은 법적인 아들들을 모두 데려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범인인 이뇨토1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죠. 가족들조차 전혀 몰랐던 사실.
평범한 버스 기사였던 주세페에게 마을 어딘가에 꽁꽁 숨겨진 사생아가 있었던 거예요. 과학은 무덤 속에 죽은 아버지를 지목했지만 정작 범인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마을 전체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수사팀의 집념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게리놀이 가문 주변 인물들의 유전자를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DNA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에스테르 아르주피. 바로 범인 이뇨토 원을 낳은 친어머니였던 거죠. 아르주피에게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수사팀의 시선은 당연하게도 그녀의 아들을 향했죠. 그의 이름은 마시모 보세티. 브렘바테 디 소프라 마을 인근에 살고 있던 40대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유령 용의자를 찾아냈지만 경찰은 곧바로 그의 집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눈치를 채고 도망치거나 중요한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실제 수사 기록을 보면 아주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나와요. 수사팀은 보세티를 범인으로 특정을 해놓고 그를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무려 몇 달 동안이나 그를 몰래 미행하고 관찰했거든요. 경찰들은 숨을 죽인 채 13살의 소녀를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피곤한 얼굴로 작업용 밴을 몰고 출근하는 모습, 주말이면 해맑게 웃는 새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아내와 다정하게 마트를 걷는 모습까지 전부 다요. 속으로는 당장 달려가서 수갑을 채우고 싶었겠지만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위해서 그 피말리는 시간을 꼭 참고 견뎌냈던 거예요. 완벽한 체포를 위해서는 보세티 본인의 타액이나 혈액을 직접 채취해야 했어요. 그의 DNA가 야라의 속옷에서 나온 이뇨토 원의 DNA와 100% 일치하는지 법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기발한 작전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어느 평범한 날, 보세티가 퇴근하는 길목에 경찰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음주 단속으로 위장해서 보세티의 작업용 밴을 멈춰 세웠죠. 경찰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보세티에게 음주 측정기를 내밀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보세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측정기에 입을 대고 훅 숨을 불어넣는 그 찰나의 순간.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사관들의 심장은 아마 미친 듯이 뛰었을 겁니다. 단속이 끝나자마자 그 작은 튜브는 곧바로 안전한 증거물 봉투에 담겨 유전자 실험실로 직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1%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일치였죠. 마침내 이뇨토 원의 끔찍한 실체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2014년 6월 16일, 야라가 그 차가운 들판에서 숨을 거둔 지 무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경찰은 보세티가 일하고 있던 시끄러운 건설 현장을 예고 없이 급습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한 여름의 떼약볕 아래에서 마침내 그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근데 체포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은 보세티의 얼굴을 보고 오히려 등골이 오싹했다고 해요. 보통 살인죄로 갑자기 수갑을 차게 되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보세티는 너무나도 차분했죠.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지나치게 평온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수사관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내게 왜 이러는 거죠? 며칠 뒤 보세티의 얼굴과 신상이 언론을 통해서 온 나라에 공개가 되자 이탈리아 전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에게 비친 그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집 남자였거든요. 사랑스러운 새 아이의 아빠였고 주말이면 아내와 다정하게 해변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던 평범한 40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 착실한 벽돌공이
13살의 소녀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악마일 리가 없다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다정하고 평온한 가정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보세티의 집안에 있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 안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진실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세티의 인터넷 검색 기록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예상을 하시겠지만 비정상적인 관심과 추악한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친절한 이웃의 미소 뒤에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만의 뒤틀린 괴물을 조용히 키워오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DNA가 명백하게 존재했고 그의 컴퓨터에는 끔찍한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죠. 완벽한 DNA 일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보세티는 법정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어요. 보통 이렇게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눈앞에 딱 제시가 되면 체념하고 범행을 인정해서 형량이라도 조금 줄여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보세티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이 구형된 그 숨막힌 재판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맹세코 야라를 죽이지 않았다면서 아주 치밀하고도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보세티의 변명은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은 평소에 코피를 아주 자주 흘리는 체질이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코피가 묻은 작업용 칼이나 송곳, 흑송 같은 연장들을 그냥 주변에 던져두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 누군가 자신의 연장들을 통째로 훔쳐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진범이 자신의 피가 묻은 그 도구들을 범행에 사용했거나 아니면 비바람에 노출된 시신에 자신의 DNA가 우연히 날아와 묻었을 뿐이라는 거죠. 연장은 제 것일지 몰라도 소녀를 죽인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살벌한 법정에 울려 퍼진 이 단호한 한마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백을 호소하는 그의 모습은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의 반격 중에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보세티의 변호인단은 이탈리아 사법부의 자존심이었던 과학수사 자체를 뿌리채 뒤흔들 아주 강력한 모순 하나를 찾아내거든요. 우리 몸의 DN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부모 양쪽에서 모두 물려받는 핵 DNA가 있고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물려받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죠. 근데 야라의 속옷에서 발견된 범인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까 아주 기괴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개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인 핵 DNA는 보세티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근데 목의 유전인 미토콘드리아 DNA는 보세티의 것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이상현상이었죠. 변호인단은 이 틈을 아주 매섭게 파고들었어요. 애초에 수만 개의 샘플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고 경찰이 실적에 쫓겨서 조급한 마음에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핵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이 실험 결과 전체가 엉터리라는 뜻이라면서요. 그래서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DNA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교차 검증을 하자면서 재검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와요. 법원이 이 재검사 요청을 거부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찰과 검찰이 첫 번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미세했던 증거물을 전부 다 써버려서 이제 남은 DNA 샘플이 단 한 방울도 없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방어권을 행사하려던 보세티 측은 이게 말이 되냐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숨막히는 법정에 사건을 더 미궁으로 빠뜨린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거든요. 바로 야라가 다녔던 체육관의 체조 강사 실비아 브레나였어요.
사실 부검 당시 야라가 입고 있던 검은색 재킷 소매에서 실비아 강사의 혈흔이 DNA로 발견됐었거든요. 단순히 체육관에서 강습을 하다가 묻은 걸로 넘기기엔 사건 당일 그녀의 행적이 너무나도 수상했습니다. 실비아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었거든요. 야라가 실종되던 그날 밤, 딸이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아무 이유 없이 펑펑 울었다고요. 게다가 실비아는 그날 밤 자신의 남자 형제와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유독 실종 시간대의 메시지들만 싹 다 지워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일상적인 메시지는 다 남겨두고 말이죠. 법정에선 실비아에게 변호인단이 도대체 왜 문자를 지웠냐고, 그날 밤 왜 밤새 울었냐고 매섭게 캐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건조하고 한결같았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수상한 제3의 인물의 등장과 확인조차 불가능해진 DNA 증거 탓에 보세티의 무죄 주장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묘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세티의 이 모든 방어 논리를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과 검찰은 채취된 보세티의 DNA 샘플이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한 고품질이라고 맞섰고요. 무엇보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그 DNA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의 이유를 아주 단호하고 묵직하게 밝혔죠. 범인의 DNA가 피해자의 가장 은밀한 속옷 안쪽에서 발견된 점은 우연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다. 생각해보면 재판부의 일침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만약 연장이 도둑을 맞아서 피가 묻은 거라면 옷 겉면에 묻어야 정상이지 어떻게 겹겹이 껴입은 속옷 깊숙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냐는 논리였죠. 재판부는 이 치명적인 위치 자체가 보세티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소녀를 납치하고 공격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본 거예요. 결국 2016년 7월 1심 법원인 베르가모 중재기소법원은 보세티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내렸죠. 이후 항소심과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 무기징역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길고 끔찍했던 사건은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 판결이 내려진 뒤 오히려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를 받게 되는 기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통 범인이 잡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딱 내려지면 사람들은 모든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전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이 명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보세티의 변호인단은 아주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경찰의 실험 결과를 못 믿겠으니까 남은 DNA 샘플을 우리도 직접 검증하게 해달라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샘플을 이미 다 써버려서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그 간절한 요청을 번번이 쳐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사건 초기에 채취했던 여분의 DNA 샘플들이 한 병원의 영하 80도짜리 초저온 냉동고에 아주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54개나 말이죠. 단 하나도 안 남았다면서 재검사를 거부를 했는데 무려 54개나 멀쩡하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수사를 총지휘했던 레티치아 수석검사가 아주 이상한 지시를 내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귀중한 샘플들을 뜬금없이 냉동고에서 빼내서 상온 상태인 법원 창고로 옮기라고 지시를 해버린 거예요.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한 유전자 샘플을 영하 80도에서 꺼내서 상온에 무방비로 노출한 채 며칠 동안이나 방치를 해버린 거죠. 결국 이 금쪽 같은 샘플들은 유전자가 다 녹아내려서 영영 재검사를 할 수 없는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저 수사팀의 뼈아픈 단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불리한 증거를 덮기 위한 고의적인 인멸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탈리아 전역에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일었죠. 결국 2022년 12월 이탈리아 법원은 레티치아 검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돼요. 이탈리아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찬사받던 수석검사가 한순간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녀가 받는 혐의는 증거를 일부러 훼손하고 재판을 속였다는 아주 무겁고 충격적인 재판 사기 혐의였어요. 보세티의 변호인단은 이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을 두고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검증할 DNA가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그 자체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다. 국가가 사건의 유일한 증거를 독점하고 심지어 그걸 허무하게 훼손해버리기까지 했으니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할 수가 없었다는 억울한 외침이었죠. 이런 찝찝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와중에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해요. 2024년에 넷플릭스에서 이 사건의 이면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전 세계에 공개되거든요. 제목이 바로 야라 감비라시오 사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마자 이탈리아 사회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어요. 영상 안에는 당시 경찰의 강압적이고 조급했던 수사 방식, 완벽할 줄 알았던 DNA 검사 과정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허점들, 그리고 좁은 감옥 안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보세티의 절규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과연 22,000분의 1이라는 그 DNA 통계는 완벽한 진실인가? 어쩌면 경찰이 실적에 눈이 멀어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세티의 결백론이 다시 뜨겁게 불붙었고 이탈리아 사법체계 전체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화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발생한 지 무려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법적으로 보세티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 무기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법정 밖의 뜨거운 진실 공방은 지금까지도 전혀 식지 않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공방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냐,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느냐 마느냐를 떠나서요. 바로 그 영화의 차가운 자풀밭에서 홀로 피를 흘리면서 끔찍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13살 소녀 야라 감비라시오의 존재예요. 야라는 세상에서 리듬 체조를 가장 사랑했던 아주 맑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세계적인 체조 선수가 돼서 큰 무대 위에서 그 예쁜 보라색 반짝이 체조복을 입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거. 그게 그 작은 소녀가 품었던 유일하고도 찬란한 꿈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소녀의 꿈은 집으로 향하던 고작 700m의 짧고 어두운 골목길 위에서 너무나도 잔혹하게 영원히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범인은 감옥에 있고 과학은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이 남은 수많은 의문부호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